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 메타버스 특강을 맡게 된 송준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석정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은 한 세 강의 동안 이제 서아시아와 그리고 인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수능 세계사에서 이 서아시아사와 인도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는 편이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사나 아니면 서양사나 아니면 현대사나 이런 파트에 집중하느라고 이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를 많이 누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능을 알차고 그리고 힘차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강의로서 서아시아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해보고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우리가 이 서아시아사가 교과서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고대 서아시아 세계,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팽창, 그리고 서아시아의 민족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과 함께 이 4대 문명이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교과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가 중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포타가 강, 그리고 미아가 도시를 의미해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강은 무엇이냐?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자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 그리고 이라크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크게 흐르고 있고 이 지역을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두 강에 이제 이 축복을 받아서 도시와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여서 탄생한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초기에는 이 수메르인들이 우르와 같은 도시들을 세우면서 문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 교과서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뭐 개방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침입을 막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메르인 다음에 또 아카드인 또는 뭐 아무르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침공을 해오면서 국가의 변천이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옆 동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왕조 그리고 한 국가가 계속 이어진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이동하고 많은 국가들이 성립되고 그리고 흥망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단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중요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 도시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정치적으로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집트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냥 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부터 반대로 신의 대리자로서 신정 정치, 신권 정치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세를 중시하는 세계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때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기록된 일종의 뭐 이야기 그리고 영웅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수메르의 남부 도시 국가인 우르크의 전설적인 왕인 길가메시의 영웅담과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그린 일종의 영웅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 끝에 길가메시가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고 고향인 우르크로 돌아와서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영생이라던가 아니면 영혼이라던가 이런 내세적인 이야기보다 현세적인 통치 그리고 현세적에 만족하는 삶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만시 서세를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현세를 중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을 짓습니다. 지구라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집트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죠. 이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 말로 그 지역의 말로 높은 곳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되게 유사하게 생겼지만 피라미드가 왕이나 또는 파라오의 무덤을 용도로 사용했다고 건축했다라고 하면 지구라트는 신에게 바쳐지는 신전의 역할, 신전의 성격을 띠었다라고 하는 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인데요. 문화는 우리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상형 문자에서 파생되긴 하였으나 쐐기 문자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쐐기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이에 끼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쓰는 뾰족한 물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점토판 위에 갈대나 금속으로 만든 뾰족한 펜을 가지고 이제 이 점토판에 썼기 때문에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이 남았기 때문에 쐐기 문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쐐기 문자와 더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음역과 육신진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역과 그리고 십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을 보고 시간과 그리고 날짜를 그리고 해를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 사실상 가장 직관적으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달은 이제 보름달에서 이제 반달에서 이제 초승달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을 보고 달력을 맞춘 태음력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육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60을 단위로 자리를 올려 쓰는 기수법인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하게 쓰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60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근데 이걸 왜 사용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 가설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수메르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년에 360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했는데 360을 조금 더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60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60이 약수, 그러니까 60을 나눌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은 범용적인 수기 때문에 60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음력,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을 보는 천문학 같은 것도 같이 발전을 했고요. 또 하나의 천문학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이 하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성술도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수메르인이 이제 아카드인에게 몰아내지고 난 다음에 아카드인은 또 아무르인들에게 몰아내져요. 이 아무르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인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이 왜 유명하느냐? 물론 영토 확장도 많이 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돌기둥에다가 이 본인이 즉위하고 있던 시기에 적용되는 법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했다라는 하는 것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여러 민족들이 흥망성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10세기에서 7세기경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고대 제국인데요. 이 서아시아와 그리고 인도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 세기, 그러니까 이 국가가 존재했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국가를 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 국가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국가들이 언제 흥망성쇠했는지, 언제 건국되고 언제 멸망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 시기와 건국된 시기와 날짜라던가 건국된 연도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에서 이제 기원전 7세기에 흥망성쇠했던 그러한 국가인데요. 일단 그 주변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시대에서 이 철제 무기와 기벼박을 앞세워서 서아시아 상당 부분을 통일한 아주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리아의 국가명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수도였던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의 명칭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게 무엇이냐? 바로 수도인 니네베 왕립 도서관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 이 아시리아를 추론할 수 있는 키워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배하고 있는 민족, 다른 민족, 그 지배계층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바람에 각 지역에서 반란을 막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자주색으로 나와 있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국가들, 이러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아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이 초록색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국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흥망성쇠했던 여러 나라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명을 썼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를, 그 국가를 건국했던 가문, 왕조 이름을 따서 그렇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으며, 그리고 가장 크게 흥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제국의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 이름은 이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키루스 2세의 고조부인 아케메네스 이름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왕조로 페르시아 국가들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키루스 2세 때 제국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엄청나게 큰 영토도 확장을 하고 지방행정제도도 정비하고, 그리고 감찰제도, 왕의 눈이나 왕의 귀과 같은 감찰제도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도로도 잘 깔고 왕의 길과 같은 이러한 도로를 잘 깔면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잘 관리되는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탄압적인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지배를 했고 곧 멸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작용으로서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다리우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그 말로 페르시아어로 자라슈스트라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자라슈슈트라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조로아스터가 창시했다라고 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부릅니다. 창조시인 아우라 마즈다락을 중심으로 이제 선과 악을 이분법의 세계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조로아스터교가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가진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는 기원전 1500년에 있어 탄생했다, 아니면은 키루스 2세 때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로아스터교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신봉되었고 많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도로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다리우스 1세 때 건설되어서 이제 국제 도시로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페르시아인의 도시, 페르시아 그리고 폴리스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로서 크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리우스 1세 이후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큰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점차 붕괴하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침공을 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돼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일부분으로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게 무너진 이후에 이 지역, 페르시아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역시 곧 무너지게 되겠고요. 분열되게 되겠고요. 그 지역의 국가,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한 국가가 바로 파르티아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을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 그 수도인 크세티폰이 굉장히 크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의 오랜 기간 대립으로 인해서 금방 쇠퇴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수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 그리고 시기 3세기 초에서 7세기 중반 651년, 이 기억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페르시아라고 한 이름과 마찬가지로 알 수 있듯이 이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걸고 이제 건국이 되었고요. 사산 왕조, 사산족에서 건국했다라고 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방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로마와 경쟁할 정도로, 특히 2대 왕중왕 샤한샤인 샤프르 1세는 로마의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하는 등 이제 그만큼 강대한 국가로, 로마와 견줄 정도로 강대한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스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동서 교통지를 장악하여 중개 무역으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신봉되었던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국교화하면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되고요. 조로아스터교가요. 그리고 예언자 마니에 의해서 탄생했다. 마니교도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 등이 유럽에 동아시아까지 전파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신라, 한국사에서 신라와 이슬람 세력이 교역했다라고 할 때, 이슬람 세력이 아니죠, 페르시아가 교역했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워낙 오랜 기간 서방의 강대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과 전쟁을 함에 따라서 이제 국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왕이 계승을 둔 왕실의 내분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 651년에 성장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와 그리고 수도 그리고 종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동하면 보통 떠올려진 이미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어찌 보면 620년대에 탄생한 굉장히 신흥 종교, 어찌 보면 신흥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슬람교 이전에 이 아라비아 사회,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 반도를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에 종사하면서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세계사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형성이 되고 세계사의 주목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선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그리고 비잔티움이 계속적으로 갈등이 지속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이 대립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원래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교역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 갈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교역로, 바다를 건너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오는 교역로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 지형의 연결점으로 해안선에 있던 메카나 그리고 메디나와 같은 도시들이 번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영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부자 부족 그리고 가난한 부족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점차 이 양자 간의 대립이 심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카의 상인이었던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있다가 삼촌을 따라서 상인을 했다가 젊은 나이 많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얻게 된 이 무함마드가 종교적 사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내리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알라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계시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는 이 무함마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무함마드가 이러한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이 우상숭배 배격이라던가 알라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과 설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함마드가 살고 있었던 메카 지역에서는 이 카바의 검은 돌을 숭배하는 그러한 토속 종교가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속 종교를 믿던 귀족, 부족 세력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는 무함마드를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메디나, 메카가 아닌 메디나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메디나로 이주했다 또는 성천을 했다, 성스러운 이동을 했다, 헤지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62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 메디나로 도망간 이제 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메디나에서 자기의 가르침들을 훨씬 더 잘 설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메디나 지역에 종교적으로 메디나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 기세를 이어서 메카까지 확장을 해서 오히려 메카까지 바로 이 이슬람교의 세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메카까지 장악한 이후에 이제 이 이슬람교를 아라비아 반도로 점차 확장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0년대 중반이 되게 되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는 거의다가 다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 무함마드가 아무리 계시자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선 구원자긴 하지만 구세주긴 하지만 영생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다 보니까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가지고 대립도 있게 되고요, 갈등도 있게 되고요, 죽음도 있게 되고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근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슬람 공동체의 선출로 인해서 이 무함마드를 대신한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4대 동안 칼리프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를 선출하던 시대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불러요. 정통성이 있는 무함마드의 대리자의 시대다.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어졌던 칼리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 무함마드와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나 인척 관계거나 친척 관계인 그러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슬람교가 점점 확대되고 전파되면서 큰 세력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4대 칼리프인 알리 칼리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 우마이야 가문의 무야위야라고 하는 사람, 다마스쿠스의 지사였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칼리프직을 어찌 보면 찬탈을 하게 되고 뺏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선출이 아니라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 칼리프를 계속적으로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왕조, 세습으로 이어지는 우마이야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칼리프를 선출하는 방식 그리고 칼리프가 뽑히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세계 두 개의 가장 큰 종파가 분립되게 됩니다. 분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아파는 시아트 알리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 지도자는 무함마드의 혈족, 무함마드의 혈육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아파고요. 아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순니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쭉쭉 갈라져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마이야 왕조는 순니파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아파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칼리프직을 가져오게 된 무야위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근거지였던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 후로 쭉쭉쭉 확장을 해가지고 인더스강,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어지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파란색 영토와 같은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슬람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 이쪽 지역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쪽이 프랑크 왕국까지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거를 잘 막아내죠. 우리는 그 전투를 샤를 마르텔의 카를로스 마르텔의 투르 푸아티에 전투라고 얘기를 하건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걸 이 프랑크 왕국의 지도자들이 잘 막아냈다. 그리고 이슬람 입장에서는 진출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토르파티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의 패배함으로써 결국 진출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믿고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랍인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차별하고 고위직에도 등용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차별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차별 정책 때문에 이제 이 만족을 하지 못하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비아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순니파가 아닌 시아파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의 불만을 가진 이제 비아랍인이나 시아파 등의 세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수도였던 옛날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크세티폰 근처에다가 바그다드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짓게 돼요. 이 큰 도시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수도를 두고, 그리고 정책을 바꿔야겠죠? 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아랍인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도 능력에 따라 등용하는 등의 정책을, 관용 정책, 일부분의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시아파까지 모두 다 포용한 건 아니고요. 일부분 탄압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당나라, 그때 당시에 당나라가 확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인도를 건너서 이게 지금의 아바스 왕조 있는 지역까지 계속 넘어오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바스 왕조와 그리고 당나라가 꽝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졌다면 당나라가 이쪽 지역까지 크게 더욱더 세력을 확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박스 왕조가 이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의 진격을 막아냄으로써 이슬람 사회를 당나라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동서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아무래도 관용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민족에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지방 세력을 억제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짐에 따라서 결국 아바스 왕조는 쇠퇴하게 되고, 결국 이 정치적 실권, 정치적 권한을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무민족에게 넘겨줌에 따라서 이 아바스 왕조는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종교적인 실권밖에, 종교적인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약소한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쳐들어오면 되면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바스 왕조에게 몰아냄 당한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로 갔느냐?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갔느냐면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으로 넘어가서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을 도둑으로 새로운 국가 후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가보시면 지금의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같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아바스 왕조가 점점 쇠퇴함에 따라서 이 후우마이야 왕조가 본인들이 이제 이 이슬람 공동체의 리더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칼리프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 왕조가 점점 쇠퇴함에 따라서 파티마 왕조와 같은 그러한 국가들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바스 왕조가 점점 쇠락함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을 장악한 유목민족, 그러니까 이슬람 유목민족이 바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인데요. 사실 투르크라고 하는 거에 앞에 붙는 그런 단어들을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나 부족장의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셀주크가 이끄는 부족이 건국한 유목국가, 바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어디 살던 애들이냐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라한 왕조라고 보이죠. 이 카라한 왕조가 있는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는데, 카라한 왕조에 대해서 카라한 왕조에 의해서 축출당함으로써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로 편입되어서 개종도 하고 용병등으로 활약을 했는데, 근데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국가를 점점 키우고, 결국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까지 입성하면서 이제 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적 리더라고 하는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을 해서 지중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큰 영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또 비잔티움 지역을 압박을 하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을 야기하고 유발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셀주크 튀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으로 계속 공격받고 결국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셀주크 튀르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슬람 국가들의 흥망성쇠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슬람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사회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세력의 성경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쿠란입니다. 쿠란. 쿠란은
무함마드가 10년 이후에 계시를 받은 이후에 23년 동안 알라에게 받은 메시지를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다가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대를 거쳐 기록한 기록문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쿠란의 가르침, 쿠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 반드시 5개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 메카를 향한 예배, 라마단의 금식 기간, 가난한 사람들의 자선, 그리고 메카 순례 등 이걸 5개, 오행, 오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그러한 식생활 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종의 타 종교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즈야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일종의 관용 정책을 펼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슬람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슬람 사회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독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상인 출신이었다 보니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부를 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기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인들이 성장하고 도시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내륙이나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활발한 활동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또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동서 문화 융합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쿠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쿠란이 쓰여진 언어 아랍어와 쿠란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이슬람교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 법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바그다드에다가 지혜 도서관 같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라던가 로마의 고전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랍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유럽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남아있지 않았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저술들이 아랍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역수출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문학에서는 천일야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 지역의 설화와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묶은 아라비안 나이트. 건축에서는 둥근 지붕과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뾰족한 첨탑을 중심으로 하는 모스크라고 하는 양식들, 일종의 이슬람 사원을 짓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스크 안에는 어떤 것을 그려놨느냐? 이슬람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스크 안에는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이러한 화려한 덩굴식물의 줄기를 본따 만든 이러한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게 됩니다. 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상업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수학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천문지식, 역법, 의학 같은 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이슬람 문화들이 유럽으로 거쳐나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사회에 큰 자극을 주게 되고, 유럽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탈라스 전투 이후로 계속 교류하면서 넘어왔었던 제지법이나 나침반, 화약 등의 발명품들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의 근대과학과 유럽의 근대가 시작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슬람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2차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